자, CPI 얘기, 또 금리 인하 얘기, 부동산 PF 얘기, 수출과 실적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할 게 있습니다. 네. 딱 적절할 때 나와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박재영 차장님께서 잘 질문을 해주시면 아유, 그럼요. 날카롭게 그럼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층 인터뷰 대신증권의 이경민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에 좋았는데. 네. 작년에 좋았는데. 네. 이거 올해 시작하고 하루 올랐나요? 네. 하루 첫날. 첫날 첫날 하루. 네. 근데 보통 첫날 오르면 네. 되게 막 좋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되돌려지는 과정에서 네. 중국 경제 지표가 안 좋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연말 연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연말에 너무 뜨거운 장세를 보여줬던 수급 상황들이 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11월, 12월 두 달 동안 외국인이 선물해서 8조 5천억을 썼어요. 두 달 동안. 왜 그렇게 많이 산 거예요? 금리 인하 기대, 11월 달엔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해서 샀고, 네네. 또 이제 FMC 이후에는 금리 인하 기대가 폭발하면서 달러도 떨어지고, 네. 그러면서 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너무 세게 들어왔죠. 6조 5천억 들어왔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 네. 그게 소화되는 과정이 좀 과격하게 진행 중이다. 너무 급하게 먹었나? 네. 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보면 지금 오늘까지 약 4조 정도는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 2조 정도밖에 정리가 안 돼서 6조 들어왔는데 2조 정리됐어요? 네. 그럼 4조 남았네요. 그게 다 정리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수급적인 요인도 남아 있다. 그래서 미국이 올라도 중국이 흔들리면 빠지고 그러다가 또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밀리고 또 미국이 밀리면 또 밀렸다가 수급 때문에 더 밀리고 계속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까지 코스피가 2,520선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단기적으로 여기서 더 세게 밀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여건은 들어왔다. 바닥? 물론 바닥권에 근접했다. 네. 그러니까 2,520이 바닥이니까 무조건 사세요라기보다는 버퍼는 있겠죠. 2,500선 전후에서 등락은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최근과 같은 연속 하락, 급락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는 지수대까지 진입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이 전략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의 숙명인데 네. 목표 밴드는 어디고요? 네. 상저하고고요. 이거 사실 맞추기 굉장히 근데 어려운 이거를 건데. 전망을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정치적인 변수가 일단은 너무나 많고 네. 그에 따라서 변하는 정책이 너무 많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략 사업 뭐 이렇게 반도체나 2차 전지 하는 게 너무 많고 또 중동에서 전쟁 나는 거를 어떻게 알아? 맞춰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펀더멘털 환경, 네. 매크로 환경들을 가장 기본으로 놓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올해 뭐 정치 이벤트 너무 많다, 지정학적 리스크 너무 많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치적 이벤트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브렉시트 때 망한다 그랬는데 변동성은 컸지만 제자리를 찾아갔죠. 네네. 2016년 11월 네. 트럼프가 당선되면 다 망한다라고 했지만 다 죽는다 그랬죠. 네, 그렇지만 안 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란 요인 될 수 있고 노이즈는 될 수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다. 물론 결국은 펀더멘탈이다. 네. 그리고 물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성이 바뀌고 그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 경기 흐름이나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올해 11월 달에 선거가 있어서 올해 증시에 많은 영향을 줄 거다.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경기 그리고 통화정책. 통화정책. 네. 우리나라 이야기하는 거죠. 미국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국, 한국 뭐 다 합쳐서? 공통적인 얘기겠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국내랑 좀 다르게 봤어요. 더 외국 쪽을 더 많이 봤는데 그 이유는 내수 시장은 계속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봤었고 그래도 수출이 올라오려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쪽이 좀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원래 예상은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파란색 점선을 예상을 했었어요. 무슨 그림이냐면 12월 FMC 이전에 저희가 자료를 발간을 했었는데 상반기 내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12월 FMC 이전에 저희 채권 애널리스트 하시는 분이 금리나 두 번밖에 못해. 우리나라요? 한국? 아니 전 미국도요. 미국. 12월 FMC 전에. 네. 네. 그때는 금리나 두 번밖에 못할 것 같아. 6월 달 돼서야 금리 나가능성 열어줄 것 같아라고 하셨어요. 왜냐면은 네. 물가 2%
를 봐야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줄 것 같아라고 했는데 왜냐면 그 가능성도 있었던 게 12월 초만 하더라도 파월 연준장이 연설에 나가서 금리 인하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12월 FOMC 때 모든 게 다 뒤집어졌죠. 그렇죠. 금리 인하 고려하고 있다. 점도표 3번. 그리고 점도표 분포를 보면 더 의미 있었는데 2번 금리 인하를 주장한 연준위원이 5명이었고요. 3번이 6명, 4번 이상이 또 5명이었어요. 4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연간 전망 낸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채권 애널리스트 분이 경민아 나 전망 바꿔야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월 FOMC에서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고 6, 9, 12 3번 금리 인하 본다라고 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공식 밴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경로는 빨간색 점선처럼 하단을 찍는 저점을 통과하는 시점은 1분기 정도 그리고 그다음엔 추세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3천 있고요. 가네요. 저 그림에 보면. 네, 그 가능성 열어놓을 필요가 와, 있다라는 말씀을 삼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냐라는 분들이 있어서 요건 아닌데 잠시만요. 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냐 하는 데 있어서는 요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은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 경기 나빠진다, 경기 둔화 얘기를 하는데 상반기를 지나면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경기 턴어라운드, 경기 회복. 유럽도 지금 경기 침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작년 4분기, 작년 하반기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진 않지만 하반기로 들어가면서는 경기 턴어라운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경기 턴어라운드와 금리 인하 시점이 맞물리게 된다라는 거죠. 아 경기는 좋아지는데 금리까지 내려줘. 네. 근데 물론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통화 정책과 경기 모멘텀이 맞물리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24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이 와중에 당초 예상했던 하반기에 좋은 것들이 몰린다라는 그림에서 통화 정책이 좀 더 앞서서 좀 더 빨리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온다라는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저희는 하단을 찍는 시점도 앞당겨지고 하단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2500선 전후 좀 언더슈팅까지 감안한다면 2480, 2450 정도까지가 바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좀 바닥을 잡는 과정 이후 좀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맞았으면 좋겠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시나리오가 약간 시장의 컨센서스로 봤을 때는 좀 긍정 편향이 있는 시나리오입니까? 어때요?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엄청 제가 솔직하시다. 제가 감히 그러면 이렇게 뭐 반론이라는 걸 한다면 진행자니까. 유럽은 살아나는데 미국은 둔화될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올해 작년에 너무 좋았으니까. 네. 그럼 그게 이렇게 쌤쌤 돼서 그게 경기가 어차피 유럽이 살아나도 미국이 안 좋아지면 네. 뭐 좀 더 덜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그렇죠. 한 해가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는데 일단은 전분기 대비 연율을 보면은 미국 저점은 2분기입니다. 경기 저점은. 네. 그리고 전년 대비로 본다 하더라도 3분기예요. 그러면은 하반기부터는 경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올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경기가 둔화됨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겼다라고 본다면 그러면은 거꾸로 말씀드려서 금리 인하 효과가 하반기에는 좀 더 의미를 있는 시그널을 보내주지 않을까 경기 측면에서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미국 경기가 고금리에도 왜 이렇게 잘 버텼을까? 그렇죠. 네. 금리가 조금만 떨어지면 왜 소비는 튈까? 막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제가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약 15인치 바퀴를 가진 세단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 20인치 바퀴를 단 오프로드카가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1950년대부터 GDP 금액 추이를 보면은 쭉 우상향이에요. 그러다가 뭐 과열됐다가 침체됐다가 뭐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결정적인 엄청난 변동성을 제공한 건 코로나입니다. 네. 코로나 때 어마어마한 쇼크를 받았다가 어마어마한 반등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레벨을 보면 기존 추세대 한참 위에 있어요 아직까지. 이게 둔화되고 있어서 여기를 보니까 침체다, 둔화다, 경착륙이다, 연착륙이다 하지만 과거 추세 대비 어마어마하게 높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지 않냐. 금융위기 충격이 와도 여기까지 못 가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탄탄해졌다.
초과 수요 국면이에요. 아.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새로 태어났구나. 네. 굉장히 막 강력한 그렇죠. 히어로로. 그래서 옛날에는 15인치 바퀴다 보니까 그리고 세단이다 보니까 울퉁불퉁한 길이 나면 출렁출렁했는데 이제 20인치 바퀴에다가 오프로드 카가 돼버리니까 고금리가 나와도 넘어갈 수 버티고. 있고 그리고 조금만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면은 20인치다 보니까 한 바퀴 굴러가는 힘이 굉장히 세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저희 이코노미스트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이 경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금리나 시간이 나오면은 경기가 좀 더 빨리 턴할 수 있다. 또 그리고 업사이드도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 제가 다른 하우스보다 좀 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그동안 쏟아부었던 경기 부양 정책들이 하반기에는 조금 업사이드를 높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림. 그리고 또 반도체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 뭐 4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1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 하면서 올해 내내 반도체 업종이 수출 그리고 실적 코스피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것도 있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네. 증권사 전망 중에 제일 높거든. 네. 대신이요. 그게 우리 이근 팀장님이 하는 게 제일 높아요. 음. 만약에 올해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 음. 혼자 스타 되는 거지. 아. 야, 내가 봐라. 올해 3천까지 간다는 그 애널리스트가 없어요. 만약에 3천 가면 근데 3천이라는 게 이제 1월 달에 안 빠졌으면 네. 그래도 한 20%? 네. 20%안 되잖아요. 그렇죠. 연간으로. 네, 맞아요. 그럼 그 정도만 오르면 3천 그렇죠. 가는 건데 그렇죠. 3,300에서 3천 왜 못 가? 그러면 스타 되는 거지. 그게 약간 그것도 노렸죠? 아니 근데 제 2023년 9월 초에 낸 자료 보시면은 네. 더 높게 써놨어요. 알겠습니다. 9월 이미 24년에는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가 밴드가 그래도 2,850으로 내렸던 거는 저희가 연간 전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굉장히 베어리시해졌고 그리고 저희 채권 앨러스트 분이 굉장히 방어적으로 워낙 연준한테 뒤통수를 많이 맞다 보니까 최대한 방어적으로 하자라고 하셨다가 이번에 거꾸로 뒤통수를 맞으셨죠. 12월 FMC 때. 그래서 그랬던 거지. 저는 뭐 23년 하반기부터는 계속 코스피 뭐 24년에 3자 본다라는 말씀드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궁금한 게 네. 아까 말씀하시는 게 유럽이나 다른 나라 경제들도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네. 턴어라운드 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도 맞물리면서 네. 환상의 시너지가 난다라는 식으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미국이 지금 뭐 어제 CPI도 그렇고 최근의 경기 상황도 그렇고 너무 탄탄한 길을 네.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금리 인상도 끝난다 그래서 안 끝나고 네, 딜레이가 네, 됐던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인하도 역시 그런 비슷한 수준이 나와서 계속 뒤로 미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드는 거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다른 나라들은 자구책으로 이거 경기를 부양해가지고 막 살리기에는 중국도 죽어 있고 유럽도 결결되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도 당연히 리스크는 크니까 네. 근데 미국 빼고 다른 나라들은 다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조적인 문제와 사이클적인 흐름들을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구조적으로 미국 경기가 좋고 구조적으로 유럽과 중국 경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건 맞잖아요. 모든 투자나 이런 자금들이 미국으로 많이 쏠리고 있고 중국에선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유럽도 구조적으로 많이 취약해지는 그림은 맞다라고 하는데 사이클을 보자는 거죠.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뭐 이게 맞냐 틀리냐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유럽은 작년부터 올해 24년 상반기까지 계속 바닥을 길 겁니다. 그러면 기저효과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신뢰도는 낮지만 지금 크레딧 임펄스나 이런 지표들이 좀 턴하고 있어서 그리고 유동성 지표랑 그리고 투자 지표가 좀 바닥을 잡고 있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정책 효과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있어서 그동안 7월 이후 엄청나게 쏟아부었던 정책 그리고 10월 달부터 쏟아부었던 재정들이 아마 중국 쪽에는 좀 업사이드를 높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앞으로는 미국보다 유럽이랑 중국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큰 트렌드, 구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미국이 계속 우위를 보이고 유럽과 중국이 힘들어지는 건 맞는데 네.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는 24년 하반기에는 미국보다는 유럽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중국도 그동안 힘들었던 국면에서 좀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국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가격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아까 이제 채권 애널리스트 금리 이야기 네. 하셨는데 네. 어제 이제 CPI는 어떻게 보셨고 네. 이제 CPI가 금리 인하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금리를 인하하면 또 이제 급락할 수도 있다 그런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이건 어떤 이야기죠? 뭐 저는 금리 인하하면 급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 일단은 어제 CPI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별 충격은 없었습니다. 장중에는 충격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나스닥이 1% 넘게 빠졌고 S&P 500도 마이너스 0.9까지 빠졌고 그런데 왜 시장이 다시금 돌렸냐면은 첫 번째로는 일시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시적 어디서 들어봤는데 일시적 어디서 트라우마가 나와 있는 거. 재작년에 뒤통수 많이 재작년에 맞았는데 많이 들어봤던 네. 것 같은데. 일단은 요 그림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은 전년 대비 전월 왼쪽이 위에 그림 왼쪽이 전월 대비 변화율, 오른쪽이 전년 대비 변화율인데 유가 때문에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다. 마이너스 폭이 줄어든 것들이 유가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는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의 가장 큰 요인인 주거비예요. 주거비가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코어 물가는 둔화되면서 CPI는 유가에 따른 등락은 있겠구나. 범피할 수 있겠지만 물가가 다시금 상승 쪽으로 가는 그림은 아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물가에 대해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위에 그림하고 밑에 그림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위에 그림은 그냥 순전히 전년 대비 상승률이에요. 그러면은 주거비도 높아 보이고 운송비도 높아 보이고 음식료도 높아 보이고 의약품도 높아 보이고 다 높아 보여요. 근데 이거를 물가에 반영되는 비율을 가지고 기여도를 따져보면 다른 거는 거의 플랫합니다. 주거비만 튀어 있어요. 네. 즉 주거비만 잡히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거비가 물가가 둔화된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외적인 요인으로는 국채 입찰이 잘 됐고 그리고 또 메스터 총재가 올해 안에 언젠가는 QT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또 힌트를 던져주면서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QT 뭐 새로운 건데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자극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QT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논의를 한다는 거는 그만둔다라는 뜻이에요? 중단. 중단? 규모를 줄이든 중단을 하든 어. 뭐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시장은 인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좀 시장이 안정을 찾았는데 그래서 저는 물가 방향성은 우하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등락은 있겠지만 우하향인데 주거비 둔화 속도가 얼만큼 빠르냐에 따라서 레벨이 언제 2%로 가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은 코어 PC를 보면은 그러니까 PC는 일단은 PC는 일단 2.6까지 내려왔죠 11월 달에. 근데 코어 PC는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데 10월 FMC에서 연준이 23년 말 코어 PC 전망을 3.2로 내놨습니다. 그 말은 잘하면 1분기에도 2자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시그널을 생각하고 있어서 속도의 문제지 방향성의 문제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까 질문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금리 나면 시장 폭락하는 거 아니냐. 왜냐면 네. 과거의 경험 네. 금융위기 때도 금리 막 인하하고 주가 박살 또 언제야? 2018년도 그럴 때 금리 내릴 때 주가가 또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과거에.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금리 인하에서 금융위기가 왔나요? 금융위기가 아니요. 와서 금리를 그쵸. 인하한 거죠. IT 버블 때, 그죠? 그리고 코로나 때 네. 그 금리 인하에서 코로나가 확산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얼마나 안 좋으면 금리를 그렇죠. 낮추겠어. 네. 연준이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위기 대응, 시스템 위기, 급격한 경기 침체로 인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 때는 금리 인하 때문에 시장이 폭락한 게 아니라 엄청난 경기 충격이 있었고 시스템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증시가 충격을 받은 거죠. 금리 인하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통화정책 정상화 이번에 파월 연준의장도 말했던 또는 선제적 대응 이때는 증시가 어땠을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 그림 보시면은 말씀하셨던 위기 국면이 요 파란색 박스고요. IT 네. 버블, 네. 금융위기, 코로나19 충격. 그리고 빨간색은 92년은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했을 때 올라가는 그림이었고요. 충격은 있었지만 그리고 95년 금리 인하 때 올라갔고요. 그리고 롱터 캐피탈 마켓 파산 때 금리 인하 올라갔고요. 2019년 금리 인하 때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를 따로 빼서 볼게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였냐면
위기가 일시적으로 있긴 했지만 선제적 대응했을 때 또는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이유로 금리를 인하했을 때요. 그러니까 경기 충격이 크지 않았을 때 금리 인하했을 때입니다. 그때를 보면은 제가 좀 평균적으로 보여드린 건데 95년, 98년, 2019년 추이를 평균화한 거예요. 보면은 금리 인하 전후, D-Day가 금리 인하 시점인데 전후 등락은 있습니다. 네. 그 폭이 크진 않아요. 깊어봐야 5%, 많아봐야 7, 8%. 그 다음에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동안 한 15에서 20% 올라갑니다. 네. 코스피만 왜 저렇게 급등한 거예요? 저거는 98년에 아, IMF 지나자마자 아, 잘 맞물렸을 때 네. 날아갔던 때였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등락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 사이클에 있어서 금리 인하 국면에서 어마어마한 경기 충격, 시스템 위기가 아니라면 증시는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비중을 확대해야 될 기회지 시장이 폭락한다? 그거는 또 다른 스토리일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급격한 경기 침체, 시스템 위기라는 가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열어놓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가봐야죠. 중국이요? 도움이 안 되지 왜? 중국, 중국. 청와대, 제가 뭐 어쨌든 청와대. 제가 뭘 어떻게 됐죠? 중국 왜 도움이 안 되죠? 중국 제가 가서 제가 취재한 거 말씀드렸나요? 뭐. 시드니 가서 저희 중국 친구들한테 정권에 대한 그러니까 시진핑에 대한 아이의 신뢰가 없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TV에서 언론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든 거기 사는 사람들의 체감 경기 자체가 너무 안 좋다는 걸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저기 시진핑도 쉽지가 않다. 이런저런 액션을 취하는 게 뭐 이런 얘기. 중국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국은 당분간은 좀 많이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힘들었는데요. 2021년 이후로 계속 힘들었습니다. 네. 22, 23. 네. 코로나19 이후에 계속 힘들었죠. 이제 시작이에요. 힘든 거 중국. 근데 그게 이게 남일처럼 네,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무역 의존도도 높고 네. 반도체 이거 삼성전자 많이 팔아야 되는데 계속 힘들면 안 되잖아요. 저는 1분기가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큰 흐름에 있어서 바닥은 통과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23년 뭐 4분기, 23년 초반을 이렇게 급반등을 하는 국면을 통해서 경기 흐름상 저점은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분기는 기저효과 때문에 좀 더 힘들 수 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중국이 얼마나 힘든지는 일단은 교육에서 나옵니다. 네. 중국 수출 플러스 반전했어. 뭐 이제 수입도 좀 괜찮아질 거야라고 하는데 작년 4분기 기저효과가 마이너스 10%대였어요. 네. 그러면은 좋아진 게 아니네요. 4분기 때 네. 못해도 7, 8% 나와야 돼요. 네. 그렇죠. 네. 되게 안 좋습니다. 쉽지가 않죠. 그래도 지금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올라왔잖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힘은 거의 기저효과 영향이 되게 컸어요. 소매 판매는 11월 달이 마이너스 5.9로 제일 낮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고 플러스가 나고 3월 달까지 엄청난 급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반작용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1분기에는 GDP 성장률이나 경기 모멘텀들이 다 둔화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서 저는 1분기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 또한 시장의 좀 불확실성 요인이다라고 생각하고 큰일 있어요. 났네 지금. 홍콩 ELS 낙인 치기 시작했는데 1분기에 경기까지 안 좋아지면 이게 낙인 치고 상환되면 그 홍콩의 H 지수에 따라서 네. 이게 결정되는데 이게 큰일 났네. 그래서 그런 변동성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점권, 그러니까 PR 10배가 한 2,51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점권에 근접했는데 아직 1분기까지는 이런 넘어야 될 산이 아직까지 많다. 넘어야 될 산이 많고 암초들이 남아 있어서 미국이야 뭐 5%가 됐으니까 뭐 상관없겠지만 아직까지 약한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중국 경기가 여기서 망가진다라고까지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7월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정책을 다 내놨거든요. 그리고 작년 10월 25일에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8로 늘려버렸죠.
3.8은 코로나 때보다 큽니다. 코로나 때가 3.7이었으니까. 그런 정책 드라이브의 힘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전반적으로 경기 모멘텀이나 그런 것들이 약해지는 가운데 고정자산 투자가 바닥을 잡는 듯한 그림 그리고 M1 증가율이 바닥을 통과하는 듯한 그림들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정책 효과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1분기가 중국 GDP 성장률이 다음 주에 4분기가 나오는데 네. 지금 컨센이 5.2 정도가 되거든요. 4분기가. 네, 1분기는 지금 블룸버그 예상치가 4.2예요. 너무 낮아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기조 효과 때문에 퉁 떨어지는 그림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2분기는 4.7, 3분기 4.5, 4분기 4.6 이 정도 그림으로 보여지는데 정책 효과들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빠르면 2분기 늦어도 하반기쯤에는 중국 경기 엄청나게 좋다라는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지금에 대한 컨센 지금에 대한 걱정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국 경기에 대한 시각은 아마 1분기를 지나면서 최악을 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연간으로 봤을 땐 3천까지도 가는데 네. 뭐 1월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벌써 어렵거든요. 많이 어려워졌죠. 힘들어 죽겠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일단은 금리 인하의 기대는 좀 더 후퇴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 3월 금리나 150bp 금리 인하가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 경기도 아직까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코스피를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상관없이 그냥 코스피 일방적으로 밀어냈던 수급 상황은 최악의 상황을 지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 11월, 12월 달에 선물을 8조 5천억을 샀다라 그랬는데 네. 지금 한 4조 정도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절반 정도 정리됐으면 네. 중간 수준까지는 온 것 같아요. 중립 수준까지. 너무 과매수 국면에서 벗어나 중립 수준까지 와서 지금부터는 흐름들을 좀 타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를 보면은 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은 12월 한 달 동안에 6조 8천억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오늘까지 한 2조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보통 보면은 과거 흐름 보면은 12월 달에 들어왔던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1월 달에 소화됐어요. 3분의 1. 자, 그럼 6조 8천억의 3분의 1이면은 2조 2천억, 2조 3천억 정도가 되죠. 이 또한 어느 정도 최악의 상황은 지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PR 10배가 지금 2,510이거든요. 네. 그럼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좀 괜찮은 지수대까지 왔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수출이죠. 네. 수출 측면에서는 좀 의미 있는 변화들이 12월 달에 나왔었는데 한국 수출은 계절성이 뚜렷합니다. 1월에 못하고 이게 파란색이 15년부터 22년 평균인데 네. 1월에 못했다가 2월에 반등 4월에 못했다가 5, 6월에 반등 7, 8월 달에 진짜 못했다가 9, 10월 달에 엄청나게 레벨업 되었고 11월, 12월 달에 부진하고 끝났는데 올해 12월 달에 일평균 수출 금액은 연중 최고치에 근접한 채 끝났어요. 왜 그랬냐? 반도체, 선박, 자동차, 네. 전기차 이쪽들이 좀 잘해줬거든요. 그런 그림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제가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는 분기별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중국이 굉장히 더딥니다. 올라오곤 있지만 너무 더뎌요. 그리고 4분기에 이렇게 튄 것은 반도체의 힘도 있지만 선박의 힘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한국 수출, 반도체 수출인데요. 일평균입니다. 분기별로. 1분기에서 2분기에는 0.8억 달러 늘었고요. 2분기에서 3분기는 1.4억 달러, 3분기에서 4분기는 1.6억 달러. 조금씩 개선 속도가 빨라지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수출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는 점 그리고 수출 개선세 특히 그중에서 반도체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밸류에이션 매력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최악의 상은 지났다. 그리고 수출 모멘텀을 아직까지 기대해 볼 만하다. 이 세 가지 변수가 좀 하반 경직성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린가요? 코스피가 당분간 삼중고를 겪는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그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다 왔다는 거죠. 삼중고 중에서 수급, 수출,
아니요. 3중고 중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는 거, 네. 중국 경기가 불안한 거, 그리고 수급 불안 요 세 가지였는데 일단은 수급 불안은 거의 다 왔고. 최악의 상을 지났고 그리고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진 데 따라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고 그리고 10일까지 수출을 본다 하더라도 또 전년 대비 20%가 나왔기 때문에 수출 모멘텀은 아직까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기대해 볼 만한 변수들이 새롭게 생기고 있어서 저는 원래 예상은 저는 2,500 초반대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진짜 저도 몰랐어요. 진짜로. 진짜 화끈하네요. 네. 급하게 올랐다가 네. 또 그러니까 저는 원래 생각은 1월 후반부 가면 2,500 초반에 가서 등락을 보이다가 2월 달에 뭐 1월 FMC 때 뭐 한번 반등을 하든지 한번 밀리든지 한 다음에 진바닥을 잡아가겠구나라고 했는데 지금 1월 중순도 안 됐는데 이렇게 빨리 떨어진 거면 기간 조정이 남아 있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 불안 쪽에서는 뭐 비트코인의 최근 뭐 상승, 네. 혹은 뭐 일본 증시의 상승, 뭐 나스닥의 상승, 뭐 이런 것도 조금 영향을 끼칩니까? 일단은 뭐 비트코인은 상승 때문에 한국만 수급 불안할 이유는 없겠죠. 만약 비트코인 상승 때문에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해지면은 미국이든 일본이든 상관없이 좀 다 같이 부진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편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쪽에서 반도체나 이런 쪽들이 워낙 세게 움직이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일부 그쪽으로 이동하는 또는 배분적인 측면에서 그쪽이 더 세게 가는 그런 흐름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또한 현재 상황이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일단은 큰 흐름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일본 엔화가 계속적으로 약세로 갈 것인가? 뭐 많이 떨어졌다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저는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이 비둘기파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고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면 될수록 일본은 통화정책 정상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통화정책 정상화에 주저하는 이유는 미국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는데 일본이 갑자기 통화정책 정상화한다? 그럼 일본 금리 튀고 뭐 금융시장이 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이 아직까지는 완화적인 정책을 쓰고 있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완화 정책적으로 가면은 일본은 더 매파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이 되게 좋은 뜨거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좀 더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올해 내내 지속될까 그렇게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 증시 지금은 불안정하지만 좀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그리고 실적 시즌 지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톤다운되는 그림들이 나오고 금리 나갈 시장이 좀 더 높아지게 된다면 한국 증시 매력도는 다시금 재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날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죠. 네. 네. 어떻게 실적 시즌을 여쭤볼까요? 아니면 탑픽까지 여쭤볼까요? 픽 섹터를 여쭤봐야지. 종목까지 받아내요? 자격까지 받아내요? 다 긁어내요? 끄집어내요? 들으셨죠? 네. 올해 주목해야 될 탑픽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 달 올해 이번 달은 저는 보험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험주? 네. 이번 달은 왜냐면은 채권 금리 인하 기대가 또 되돌려 중에서 채권금리가 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금융주 쪽에 좀 가져가자. 좀 그러니까 이게 막 좋다라기보단 안정성을 좀 더 확보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수가 너무 빨리 떨어져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방어적인 성격도 있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많이 빠진 애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올해 한 해 내내 봤을 때는 일단은 제가 트로이카라고 생각하는 건 반도체, 조선, 인터넷 요 세 가지 업종이다라고. 반도체, 조선 인터넷. 뭐 반도체하고 인터넷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업종들이고요. 조선은 최근에도 수주가 계속적으로 좋고 수출도 계속적으로 업되고 있기 때문에 업황, 실적 모두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대표 업종으로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은 어떤 네이버 게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네. 질문 좀. 너 카카오 있잖아. 카카오. 자, 카카오 평당 14만 원. 뭐가 14만 원 가면 장가 갑니다. 명민준. 네. 결혼 자금, 네, 결혼 자금 묶여 있죠? 네. 그거 뭐 메리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욕 드립다 아니, 했을 때가 니꺼 나왔다고 이렇게 자세히 끝날 시간. 아니 왜냐면 저도 이해가 안 가서 2, 3만 원대까지도 저는 드립다 욕했어요 카카오. 근데 네. 어느새 6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유카오. 이거 뭐 때문에 핵심적으로 뭐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일단은 금리가 빠르게 떨어졌던 부분들,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네이버가 중심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카카오도 턴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도 카땡이 단기적으로 좋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장가 가자. 가자. 아유, 아유,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가자. 올해
그냥 장가나 가요 이렇게 하시는데 결혼 자금이라 결혼 자금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매크로 그리고 뭐 섹터 그 대외적인 이슈까지 잘 말씀을 해주신 우리 이경민 부장님 진짜 3천 가면 제가 목마 해드리고 네. 우리가 제가 여기 막 여기 축하 스튜디오에 파티 하자 스튜디오에서 그렇죠, 꽃 드리고 그렇죠. 자 그러면 심층 인터뷰 우리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아,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